저 전에 본 적 있는 분 있어요? 몇 분 안 계시네요. 중앙초등학교에서 저를 자주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이 비공식적인 이야기지만, 이 학부모교육 관장하는 그 기관 있죠. 대구 학부모 역량강화 센터라고 있거든요. 그 센터장님 하시던 우리 그 강정원 선생님 손녀인가 손자도 여기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일부러 여기 보내기도 하고 이랬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맡은 이제 그 영역은 자기주도학습 영역이에요. 작년까지와 좀 다른 점이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 작년까지는 저학년, 고학년 분리해서 10번씩 했죠. 그것도 이제 우리 어머니도 부담 크다고 5번은 통합하고 5번 따로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주로 저학년 어머니들 만나 뵀는데 이제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 또 올해부터는 어머니들 부담도 줄여드리고 준비하는 학교 측 부담도 좀 줄이고 이렇게 1년에 6번만 통합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 6번을 다시 이제 각 영역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 영역의 큰 주제는요, 보시는 것처럼 공부에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기예요. 이거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정한. 저도 아들 하나 있는데 이거 쉽지 않은데 싶어가지고. 그리고 범위도 너무 넓죠. 그래서 이제 교육청 책자 보시면 다시 이제 이 4가지 소주제로 나눠놨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영역은 4번째 주제예요. 4번째 주제. 4번째 주제는 뭐냐면 사교육제로 학력특성 노하우. 사교육이 가장 이렇게 발달해 있는 수성도에서 사교육제로 학력특성 노하우 이렇게 하니까 좀 안 어울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취지가 가능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사교육에 많이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아이들 잘 자라게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런 취지죠. 그렇게 알고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주어진 시간 동안 어머니들께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어머니들 앞에 설 때마다 좀 이렇게 부담도 되고 이래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들한테 오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 교직에 오래 있었던 그 은퇴한 교장 선생님들이거나 아니면 젊은 분들 보면 대학원에 가서 뭐 상담, 심리, 교육, 감정 코칭 이런 걸 깊이 공부하시고 그 학위를 받으신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어머니들께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B급 언어로 말하자면 저는 야매예요, 야매. 아무 교육 관련 전공을 했다든지 교육 관련 삶을 살았다든지 뭐 이런 게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짝 이상하게 풀려가지고 그래도 어머니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바람에 그 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불려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 지금 원래 29. 혹시 20대 있나? 결혼 일찍 하고 초등학교 1학년 엄마쯤 되면 20대 있을 법도 없어요, 20대? 없구나. 다행이네. 우리 아이가 29인데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우리가 4살쯤 됐을 때 우리 와이프가 학교 교사인데요. 뭐 퇴근하고 와가지고 애한테 뭐 이렇게 시키고 하더라고. 4살 때. 그래서 딱 보니까 저건 아니야. 저러면 안 되는데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딱 제안을 했잖아요. 여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는 당신이 하고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면서. 4살 때 제가 아이를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4살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아이를 키웠잖아요. 이 경험이 알려져가지고 온 동네방네 지금 불려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전문가가 와서 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려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부담 없이 선배 학부모가 뭐 발간한 수기, 자녀교육 수기 한 번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히터 좀 끄면 안 돼요. 오늘 날씨 좀 뭐, 고온현상이 뭐, 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저는 지금, 신체적으로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알레르기 비염이 심하거든요. 자다가 계속 눈 막 문지르다 왔어요. 밤새 잠설 치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쳐서 이제 아이를 뺏긴 했는데요. 막상 제가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왜 내가 4살 때 정신이 아니지. 왜 내가 키우겠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의 그 가장 큰 아쉬움이 공부를 충분히 못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폐병 환자였는데 지금은 뭐 폐병, 폐결핵은 뭐 병도 아닌데 그 당시는 안 그랬거든요. 약이 계속 쓰면 안 들어요. 내성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저 시립병원에 요즘 대구의료원이죠. 거기 오랫동안 이제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차도가 없으니까 강제 퇴원 당해가지고요. 집에서 늘 기토하고 막 요강에 피 받고 막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봄날이었어요. 어머니 혼자서 이제 우리 삼형제를 키워야 됐죠. 제가 1학년, 형이 4학년, 동생이 6살.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혼자서 우리를 키우다가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서 제가 4학년쯤 되고서는 우리 삼형제가 전부 각각 다른 친척집 하나씩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전국을 떠돌면서 이제 친척집을 한 군데 오래 이렇게 신세지면 안 되니까 초등학교 6군데를 다녔어요. 겨우 졸업했죠, 겨우. 엄마가 뭐 부동산 투기하느라고 전학을 자주 가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 삼형제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요. 셋 다. 그 중학교는 못 갔죠. 저는 이 동네 올 때마다 이제 시간 그런데 메트로 팔레스 자리가요. 옛날에 군부대가 있었어요. 아는 건 모르겠네. 여기 국군통합병원, 국군간호학교, 뭐 하여튼 국군의무사령부 이런 게 전부 여기 같이 있었어요. 지금 뭐 통합병원은 대전 가고 뭐는 또 영천 가고 다 이제 흩어지고 여기 이제 개발된 거죠. 그런데 제가 부르청소년인데 여기 국군통합병원 여기 사병들이 요 길 건너가면 동부정 밑에 효목교에 있는 데 있죠. 지금은 다 뭐 연립주택 들어섰을 건데 거기 간이 막사를 지어가지고 저 같은 부르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가르쳤어요. 저는 그렇게 일하러 다니면서 이제 그 비산정시까지 와가지고 그 검정고시, 검정야학이라고 하는데 검정야학에서 그 대학 다니다 군대 온 사병들을 그 어떤 장교가 강제로 차출해서 저한테 이제 검정고시를 가르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동네 오면 아주 뭐 옛날 생각도 자꾸 나고 이렇게 어머니들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몹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공장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검정고시에서 이제 대학을 가긴 갔어요. 그런데 대학 가가지고는 또 대무한이라고. 영화 택시 운전사 많이 보셨죠? 그 택시 운전사 보면 왜 독일 기자가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5.18인데 광주에 내려가 막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우리 언론에 전혀 보도가 안 됐거든요. 외국 언론에 보도가 된 걸 제가 대학 딱 들어가니까 총학생회가 그걸 몰래 들여다가 크게 확대 인용한 다음에 이제를 걸어가지고 광주 항쟁 사진전 하면서 했어요. 그 순수한 청년들이 그거 보면 다 눈이 뒤집혀요. 저는 특히 이제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정치학과는 뭐 데모만 맨날 하는 과죠. 그래서 저는 눈이 뒤집혀가지고 대학 가서 뭐처럼 공부할 기회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데모하고 국가공부 위반하고 수배 받고 뭐 잡혀가고 이러느라고요. 한 번도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영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은 거야. 그리고 4살이 됐어. 와이프가 뭘 하는 거 보니까 저건 아니다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쉬웠나 봐요. 공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은 제가 있었던 인생의 아쉬움을 겪지 않고 정말 잘 키워보자 이 생각이 본능적으로 든 거죠. 형편과 사정은 다르지만 어머니들도 저하고 같은 마음이 다 있죠. 다 자기 인생의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딸은 겪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 피아노 보내잖아. 우아하게 막 피아노 완주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또 좀 심한 엄마들은 발레도 보내고 막. 이게 본질은 같은 마음은 같은 거죠. 막상 큰 소리 쳤는데 제가 자유학력 받은 경험은 없고 너무 답답했어요.
엄마도 보니까 너무 쉽게 정보를 주고받고 아이를 키우더라. 우리 아이가 이제 그 학교 교사 가지고 일찍 출근하면 어린 시절에 어린이집, 유치원, 노란차 기다렸다 보내는 거 제가 했거든요.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엄마의 세계를 제가 유심히 관찰했어요. 노란차가 처음에는 막 오면 애들이 안 가려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쳐. 그죠? 놀이방에 있는데 처음 보낼 때 봐요. 분리불안 때문에. 그럼 또 전문가들 조언하잖아요. 기관에 맡기고 냉정하게 돌아서라 하고. 그 처음에는 엄마들 냉정하게 확 뛰어 올라가더라고, 자기 집으로. 애들 울기나 말기나. 그거 보내놓으면 이제 며칠 있으면 적응하죠? 적응하고 나니까 엄마들이 안 뛰어 올라가요. 자세히 보니까. 노란차 떠나가는데 막 빠이빠이 하고 오후에 또 만나 사랑해 하고 막 보냈어. 그러고 나서 엄마들이 뭐 그 자리에 서가지고 335 짝을 지어가지고 막 수다를 떨면서 막 이러더라. 또 며칠 관찰해 보니까요. 다리 아픈가 봐. 그래가지고 언니 우리 집 가서 커피 한잔 해? 고학년 언니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커피, 과일 뭐 이렇게 대접하면서 궁금한 거 묻고 이러죠. 좀 친해지니까 이번에는 그 고학년 키울 것 같은 언니한테 이렇게 말해.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며칠 하면 듣거든. 가면 온 대한민국 언니들이 하는 대답이 똑같아요. 뭔지 알아요?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아니, 그래.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노란색 태우고 오늘 왔는데 그래. 청소는 언제 하는 거야? 당연히 안 하지. 뭐 청소 검사하러 가요, 지금? 그래가지고 또 거절은 못하고 이제 대접받았으니까 가면 이제 자기가 또 커피 끓이고 과일 깎고 하잖아요. 그때 대부분 엄마들이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언니 집 구경 좀 할게요. 그래가지고요, 제일 먼저 큰애 방에 뛰러 가잖아. 그래, 큰애 방 책상에 어떤 학습지가 놓여있는지, 그 집 거실에 전집은 뭐, 우리 집에 없는 전집 뭐 없는지 스캔 쫙 하죠. 이러면서 이제 자녀교육 정보를 주고 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학교 모이면 또 끝나고 나서 인근 커피숍에 다 모여가지고 또 담임선생님 녹도 좀 하고 이러면서 정보를 주고 갔죠. 정말 엄마는 편하게 아예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도 몇 년간 노란차 떠나간 자리에 서 있었거든.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요. 오빠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잔 할래?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그렇다고 제가 너스레를 막 떨고 왜 부침성 있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성격 같으면 제가 먼저 뭐 어떻게 볼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외롭게 또 경험은 없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는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뭔가 하면 올해 내설 때 대구 시내 제일 큰 서점에 뛰어갔어요. 그때는 용품, 교보, 알라딘 이런 거 없을 때라 대구 안 내려왔을 때 제일 서적이 제일 컸죠. 신현당은 제일 서적인데 제일 서적 지하 1층에 가면 융합코너가 있어요. 거짓말 좀 못하면 거기 이제 다 읽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전 공부에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공부에 한 맺혔고요. 좀 부드럽게 말하면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커서 우리 이 하나뿐인 아들은 정말 공부를 잘 시키고 싶었죠. 그래가지고 육아서적 박시는 되고 있잖아요. 특히 제목에 서울대자 들어간 책이죠.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자 책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영재자 들어간 제목 다 읽었다니까. 그 지금 이 오랜 세월을 거두고 지금도 알잖아요. 독일의 영재교육 전문가 칼비텍하고 칼비텍 가면은 막 영재들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 책 쭉 따라 읽다 보니까 칼비텍는 주로 애들 데리고 뭐 숲속 산책 이런 걸 많이 다녔대. 그래서 우리 애 데리고서 앞산 많이 다녔잖아요. 또 일본의 영재교육 전문가 시치다 마도코라고 있어요. 시치다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치다가 한 그대로 내가 막 따라하고. 그리고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수능이 아니고 학력고사죠. 학력고사 전국 수석 어머니에 수기하면서 우먼센스 이런 데 실린다니까. 중고생활이랑 우먼센스 제일 뒤에 보면 교육책에는 몇 쪽 이렇게 수기 실린다니까. 그럼 도서관에서 그거 다 복사했어요, 제가. 스크랩 막 하고. 그대로 따라하고 말이죠. 한 해 학력고사 수석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애가 어릴 때 호기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일일이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대. 그래서 TV 옆에다가 어린이 국어사전 하나 딱 사다 놨대. 4살 때, 자기 4살 때.
내 바로 사다놨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끄덕도 보지도 않더라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동명이인들의 코치와 다른 점이 많아요. 뭔지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다 다르고 주장이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된대. 다 알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주시 조선시대 때도 그랬대. 조선시대 때 공부 잘하는 애들 서당 가기 전에 집에서 동몽선습이라고 있어요. 어린이용 한자교재. 동몽선습, 천장, 또 뭐더라? 명심보가, 사자소학 이런 거 있어요. 주로 어린이용 교재. 이런 거 미리 공부하고 막 많이 읽고 이렇게 서당에 가서 1등하고 이랬대. 옛날에 지금은 똑같은 거야. 그리고 서양이든지 동해는 똑같아요. 신기하죠? 별로 뭐 감동이 없네. 내가 지금 아주 핵심적인 비결을 말하는데 엄마들 반응이 없어. 다 알고 있다 이거지? 알았어요. 이게 안 돼, 이거. 이게 안 나와. 동영상 집어넣었는데 안 나오네. 동영상 몇 개 들었는데. 이거 따로 클릭해야 되나? 자동 실행하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네 분이 절 선택하셨지만 저는 1년에 2명의 아이만 코디하기 때문에 네 분 중에 2분은 탈락하실 겁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는다는 건 어떤 상황이 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보리라 기대하시는 겁니다. 네, 선생님. 믿어요. 믿고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서의 성적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님 그저 예서의 건강만 신경 써주십시오. 이번 경우도 이거 많이 보셨죠? 여기 뭐 반응이 없네. 봤으면 봤다, 안 봤으면 안 봤다, 뭐. 묻는 게 너무 시시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왜 이거 보여드리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 김준쌤이 다 하고 있거든. 어머니들은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성적은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건강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건 부작용 많은 사실은 코디네이터지만 저는요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말하지 말자.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코디네이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녀교육 코디네이터. 어머니도 그렇죠. 사실은 다 코디네이터잖아요. 이거 빼고 저거 넣고 막 하여튼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끊고 뭐 이 학습제 하고 저건 이게 다 코디하는 거라 코디. 다른 거 다 생략하고요. 제가 아까 그 많은 유아서들 읽으면서 그 책을 낸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했죠. 그걸 알게 된 그때 우리 아이 4살이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집은 참 행운이 찾았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 퇴근하고 버스 타고 오다가 우린 달 쓰고 살아요. 남부 달 쓰고 사는데 서부정류장 입구에 달 쓰고 가면 서부정류장 건너편에 이 어린이 서점 발견한 거예요. 어린이 전문 서점가. 보통 요즘 어린이 서점 가면 받는 전집 할인문양밖에 몰라. 근데 그게 아니고요. 잘 만들어진 세계적인 단행본 어린이 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이 우리 아이 키울 때는 한 105군데 있었어요. 그 전국적으로 한 80군데. 지금은 다 망하고 없어요. 저 서점 어떤 엄마들 전화번호 막 적고 이러더라. 망하고 없는데. 지금 딱 한 군데 살아남았어요. 이거 만촌동. 저 대령고등학교 뒤에 가면 만촌, 우방, 1차 상가에 가면 조그만 코딱지만한 서점 책벌레라고. 제가 아이들 키울 때 다니던 서점하고 똑같은 그 단행본 어린이책 전문점이죠.
우리 와이프가 이 서점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어느 날 저하고 애를 끌고 가는 거야. 그 영어도 못 끌려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제가 눈이 번쩍 뜨여요. 정말 질 좋은 세계적인 그림책들 있잖아요. 쫙 전시돼 있고. 좋은 책 고민 안 해도 돼. 언니 좋은도 필요 없어. 거기서 고르면 그냥 좋은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 서점에 다녔잖아요. 자발적으로. 처음에는 끌려갔지만 갈 때마다 있잖아요. 그때 그림책 한 권에 5,000원, 6,000원 이럴 때인데 갈 때마다 한 10번에서 15번 제 기억으로 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엄마 아빠가 교대를 읽어주죠. 주로 엄마가 많이 읽어줬겠지만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일주일 후에 또 저 서점에 가거든요.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는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우리 4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12년이나 다닌 거야. 지금 생각해도 저는 제 인생에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기억이라고 하면 아이 손을 잡고 어린이 서점을 꾸준히 다니는 거예요. 엄마들 안 믿으실까봐 저는 대한민국에 저 같은 아빠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제. 안 믿으실까봐 인증샷 똑같아요. 이거 우리의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 때는 보통 이랜드 가거나 뭐 경주 놀러 가거나 뭐 야외로 놀러 가죠. 어린이날 행사도 많이 하고 하니까 참여하고. 우리 가족은 어린이 서점에 갔어요. 엄마들 이 카드랑 애 참 힘들겠다. 표정 안 좋네. 하고. 꼭, 좀 뭐 격려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꼭 그런. 어린이날 책 사러 어린이 서점 가니까 서점 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다 야외로 가는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족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 했다니까. 그래서 서점에서 찍어준 거예요. 갑자기 뭐 가족 사진 찍어준다 하니까 우리 아이가 놀래가지고 연출하고 있잖아요. 평소에는 제 성격이 좀 까칠하거든요. 그래가 저 미워 죽으려고 해요. 내가 입만 열면 상처가 되니까. 그래 미워 죽으라 하면서 가족 사진 찍는다 그거 다정한 척 막 어깨 손 얹고 막 애는 지금 짜증난다고 있잖아요. 거기 쳐박고 있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추억의 사진이지. 물론 그 10년 동안 애가 막 좋아서 막 졸래졸래 따라온 게 아니고요. 크고 나서는 뭐 짜증내고 막 지랄하고 막 사춘기 되니까 진짜 막 내가 왜 그런가 해야 돼. 자꾸. 그럴 때마다 저는 서울시장 옆에 가면 롯데리아 있어요. 롯데리아 가가지고 햄버거 사주고 콜라 먹이고 엄마한테 뭐 패스트푸드는 건강에 안 좋은데 이렇게 사더라고. 콜라 먹으면 이빨로 먹는다 이렇게 샀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 애들 그렇게 햄버거 콜라 많이 마시는데 콜라 먹다가 미국 애들 이빨 녹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 아니 이빨 빼가지고 콜라에 담가야 녹지. 살아있는 사람에게 박혀있는 이빨이 녹겠어요. 콜라 좀 마신다고? 그렇게 뭐 이상하게 뭐 저는 그래 애 이빨 녹기나 말기나 막 기분 좋게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해서 또 어린이집 데리고 가고요. 긴 세월 동안. 근데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진짜로. 어린이집 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변화들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신기한데. 서울에 교보문 알죠? 서울에 광화문에 가면 교보문고 있어요. 이 지금 동상이 교보문고 창립자 신영호 대장님이라고. 동상 보여요 저기? 그리고 저 유명한 비석 만들어놨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정을 거쳐서 만드는 건 책을 만드는 건 사람이지만 만들어진 책이 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상해요. 좋은 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아이가 영향을 받아서 뭐가 자라. 신기한 일이 벌어져.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김정쌤 말 가지고 나온 거라. 어머님들은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이제 유명한 교육학자의 입을 빌려서 말하면요. 마리아 몬테소리. 이탈리아가 나온 세계적인 교육학자 마리아 몬테소리. 알죠? 마리아 몬테소리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한 아기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크게 3가지 영역이 균형감 있게 발달해야 한다. 어느 특정 영역 발달하면 안 되고요. 그 3가지 영역이 뭔가 하면 신체 영역, 정서 영역, 인지 영역. 이 3가지죠. 신체 영역이야 뭐 어머니도 알아서 하시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엄마는 뭐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국 끓이고 이러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미원 태우고 그랬어.
가족 죽기나 말기나. 요즘 엄마들은 화학 제미를 안 쓰죠. MSG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식당에서나 쓰지. 가족들 건강에 해롭다는 거 알고 안 쓰잖아요. 그리고 유전자 조작식품 다 피하죠. 또 유기농 목걸이 찾죠. 이런 게 다 이제 건강 때문에 건강. 이건 이제 오늘 강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신체 영역은 어머니들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인지 영역과 정서 영역인데 주로 학습에 관련된 영역을 인지 영역 이렇게 부르죠. 인지 영역이 잘 발달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다. 옛날에는 이 인지 영역 발달은 도예시하고 IQ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시대가 있었어요. 수십 년 전까지. 근데 학자들이 쭉 추적 연구해 보니까 IQ 검사는요 컨디션에 따라 달라. 엄마한테 아침에 뒤지도 혼나고 학교 가서 IQ 검사하면요 100 나오는데 컨디션 좋고 칭찬하고 격려를 받으면 125 나온다니까. 상태에 따라서 이 조사의 결과가 20에서 25 차이 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라. 그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가가 우리 아이가 물려받은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할 수도 있고 재능을 사장시킬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인정을 이제 이루는 요소가 저런 것들인데 생각하는 힘.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생각하는 힘 기르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대학에 가거나 사회에 진출하거나 할 때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학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게 뭔지 알아요?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사고를 이렇게 보죠. 그리고 그 힘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지문을 주고 그걸 얼마나 이해하는가 이거죠. 이걸 독해력이라고 불러요. 또 독해를 잘하려면 어휘력도 풍부해야 되죠. 또 지문을 읽고 이해할 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력도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창의성도 필요하고 이렇죠. 이런 요소들이 이제 자라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간단해요. 경험을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 수능침이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는 수능침은요. 군대 가기 전하고 훨씬 달라 결과가. 이거 어른들 말로 쉐견머리 트인다 하죠. 경험이 많이 쌓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발견돼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든 걸 다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엄마들 보면 막 캠핑 되게 유행하대. 수백만 원짜리 텐트 사가지고 막 주말마다 돌아다니거든요. 그게 좋은 거지, 좋은 거. 제가 아이 키울 때는요, 우리의 이제, 법률가 같은 게 하려고, 어제부터 꿈을 키워주려고, 제가 어디까지 간 줄 알아요? 저 경기도 가평에 가면, 국립영화제작소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유명한 영화 찍었던 세트가 그대로 보존돼 있거든. 공동경비구역 JSA. 그거 보면 왜,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막, 둘이 막 건너고 하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옛날에 영화로 세트 그대로 지금 있다니까. 남양주에 가면 국립영화제작소. 거기 가면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법정영화 찍고 나서 남은 법대 세트가 있어요. 판사 앉는 자리 있잖아요. 저는 그까지 차 6시간 몰아가가지고 판사 앉는 자리 앉혀놓고 사진 찍고 이 직접 경험을 좀 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 엄마들 너무 쉽잖아. 리틀 소시온 갖고 오면 있잖아. 저는 6시간 몰아가는데 여름 30분 하면 리틀 소시온 가가지고 그것도 각종 직업이 그거 다 있어. 소방관, 경찰관 정말 부러워요. 경험을 많이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간접 경험을 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간접 경험해야 돼요. 이 간접 경험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체육이죠. 그래서 체육기를 통해서 저런 요소들을 자라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마리아 몬테소리를 인용했는데도 엄마들 별로 반응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천재적인 수필가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이분 지금 80대인데도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요. 이어령 선생 서재 감사 한번 검색해봐요. 그분 80대인데도 서재에 보면요, 모니터 100대씩 있어요. 다 연결돼 있고요. 아이패드 쓰죠. 막 이상한 어플로 동기화 시켜가면서 있잖아요. 요즘은 암투병 중이시라는데, 이 이어령 선생이 옛날에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 남긴 책이 있는데 지금 절판되고 없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천년을 만드는 엄마. 어릴 때 엄마들이 하는 일이 천년을 만든다는 거라 길게 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아주 소중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책에 보면 가장 인상적인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은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이렇게 키운다는 거야.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시루 밑바닥으로 모를까 싶어서 나도 콩나물 시루도 가져요.
콩나물 씨 밑에 구멍이 뻥뻥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위에서 부으면 밑에 다 빠져나가. 그래서 저 받침대 받쳐놓고 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분명히 물을 보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은 자라고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 교육이 이와 비슷하다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책일게요. 책을 읽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엄마들 띠가 가또 물어보잖아. 그래가 니 잘 읽었나? 무슨 교훈을 얻었노? 동생 때려카더라. 사이좋게 지내라 카더라. 하고 막 질문하죠? 이 질문받은 엄마들 김새다니까. 어느 정도 김새는 정도가 어느 정도 알아요? 이런 말 참 해야 되나? 2년 전인가? 태양의 후예 했죠. 그때 엄마들 막 시청률 뭐 50% 계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요, 제가 카톡 친구도 아닌데 모르는 정치 불명의 문자가 왔어요. 카톡 메시지가.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그때 그 태양의 후예가 수목드라마 했거든. 수목드라마 10시부터 11시까지 했는데 엄마들이 본방사수를 하려고 9시부터 예민해질 때 준비 다 하고 있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들 행동용 첫 번째는 뭐였는가면요. 자, 수요일 목요일은 무조건 9시 전에 저녁을 해결하고 들어가서 안방이 짱 박혀서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행동 요령이었어요. 전 두 번째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본방이 11시 끝나요. 두 번째 행동 요령. 본방이 끝나다고 바로 거실로 튀어나오면 큰일 난대요. 왜? 송중기의 잔영이 아직 뇌리에 남아가지고 엄마 송중기를 음미하고 있어, 지금. 근데 뛰어나와가지고, 여보,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하면, 어떤 엄마 총 쏘고 싶다. 정말 김세죠. 애들 책 읽고 막 마음이 짠하거나 아니면 길거리로 재밌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들 뛰어와가지고, 그래가 우회했어. 무슨 교훈을 얻었어. 이렇게 하는 게 그거하고 똑같다니까. 뭐, 좀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근데 엄마도 불안하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으니까 남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자꾸 내용 확인을 하려고 하고 제대로 읽는지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또 엄마들은 애들 살림도 해야 되지 또 둘째도 돌봐야 되지 바쁘잖아. 아이들이 읽는 책을 못 따라 읽죠. 그럼 어때요? 답답하죠? 제대로 읽고 있는지 건성 있는지 불안해? 동네 있는 사람한테 가서 또 하소연하죠? 그럼 동네 있는 사람이 뭐라 해요? 바로 우리같이 바쁜 엄마들을 위해서 질문을 대신 만들어서 책 뒤에 붙여진 좋은 책이 있단다. 질문지 두 쪽, 세 쪽 책 뒤에 붙인 좋은 전집을 또 언니들이 추천하죠? 내가 다시 안 볼 거니까 상처도 하나 좀 할까? 그건 책이 아니에요. 쓰레기라, 쓰레기. 쓰레기가 좀 그렇나? 그건 교재지, 교재. 정말 제가 말하는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재밌어하고 아니면 마음이 짠해하고 하는 이런 어린이 책은 아니에요. 동네 언니들 조심해야 돼. 미안해요. 여기도 또 언니들도 있을 텐데 사실 언니들도 잘 모르거든. 여러분들 막 애들 때문에 고민돼가지고 쫓아간 언니들 말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애는 지금 사춘기거든. 말 안 듣잖아. 그러면 후배들한테 저학년 엄마들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말해. 사춘기 되면 애들 말 안 듣는데 어떡하라고? 말 잘 들을 때 빡시게 돌려야 해. 이게 언니들 좋은 수준이에요. 이어른 선생님하고 완전 거꾸로 하는 거죠. 천년을 만들어가는데, 멀리 보고 아이를 키우라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이 준비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이 뭐예요? 생각하는 힘, 독해하는 힘, 어휘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죠. 학교 평가로는 이거 잘 안 드러나요. 다른 평가는 기말고사 잘 안 드러나. 그래서 이걸 보고 일본 역사학자는 숨은 실력을 이렇게 보고 저는 어디에서 좀 아이하고 다니면서 정말 이런 게 잘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할 텐데 애들 예를 들어서 기관에 보냈다 오면 생판 모르는 단어 새로 구사하잖아. 그럼 우리 너무 기쁘고 막 이랬죠. 신기하고 막 영재인가 싶고 막. 저도 아이하고 이런 과정 많이 겪었어요. 신기하대. 뭐가 잘하는 게 경험돼요. 제가 그 경험을 다 뭐 이렇게 살려낼 수도 없고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는 요 아이 학원 한 번 안 보냈어요. 과외도 한 번 안 시켰어요. 진짜. 29이 될 때까지. 지금 29에 학원 다니고 있다. 신기한 일이에요.
그 어릴 때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룬 많은 놀라운 성취들이 있는데 제가 다 까먹었기도 했고 그래도 가장 인상적인 거 하나만 딱 제가 소개하려고 인증샷 가지고 나왔어요. 올해가 6학년 때였는데 그때 교육감님이 막 바뀌어가지고 바뀐 교육감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창의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제1회 대구광역시 창의력 경진대회라는 걸 열었어요. 6학년 대표 한 명씩 학교에서 뽑아가지고 그때 초등학교가 190개 있었는데 대구에 190개 학교 대표들을 대구 교대에 다 모았어요. 그리고 대구 교대 교수님들이 출제한 8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력 경진대회를 했다니까. 읽기 2문제, 수학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이렇게 8문제가 출제됐어요. 원래는 아무 자격도 안 받아도 됐잖아요. 근데 인마 이게 갔다 오더니 대회에 갔다 오더니 계속 홈페이지를 들락날락 하면서 발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겁이 더 큰 가더라고. 애 기죽을까 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죠? 어디 대회 같은 데 내보내려고 하면 기죽을까 봐. 미리 엄마가 기죽이잖아. 막 빡시게 돌리면서. 입상 안 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럴까 봐 제발 입상시키려고 막 열심히 돌리죠. 수학 경시 때 있는데 절대 내보내면 안 돼. 그렇다니까 이상해요. 입상 못하면 속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입상시키려고 막 빡시게 돌리다가 애 길을 우리가 도로 죽인다니까. 그래서 저는 멀리 보고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애 막 말렸어요. 기대하지 마라. 아빠가 니를 키우는 방식은 지금 당장 지금 1등 하자는 게 아니고 멀리 보고 우리가 수능 때 전국 수석하면 되니까. 아, 진짜 그렇겠다니까. 기대하지 마라. 근데 우리 애는 정말 개무시하고 계속 홈페이지 들락날락 하더라. 그걸 발표가 났어요. 우리 몇 등 한 줄 알아요? 대답해봐야죠. 그래, 이런 말이야, 다음. 만약 그때 1등 했으면 전 여기 대구 안 했어요. 서울로 가서 EBS에서 강연하거나 뭐,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15분 이런 데 나갔다. 아까 했잖아요. 우리는 아무 사격도 연구를 안 받았다고. 근데 대구에서 우리의 동기들 중에 가장 똑똑한 애들은 어디 모여있는가 하면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이 있어요. 5학년, 6학년 중에 영재들은 거기서 교수님들하고 주말마다 뭐 실험하고 막 하고 있잖아. 지금도 그런 애들 다 학교 대표로 나왔겠죠? 지금도 내 이름 안 잊어먹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 우리의 동기들 중에 대구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소문난 애라. 그래가 달서가 도원초등학교라고 있는데 도원초등학교 대표로 나왔어. 걔는 나중에 도원초등학교, 도원중학교를 나오고 한국과학영재학교라고 부산에 처음 생겼을 때 바로 그 학교 갔잖아. 2년 만에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수료하고 프린스턴 갔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얘는 벌써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가 프린스턴 교환 교수로 갔대. 따라갔대.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벌써 프린스턴 꿈을 키운 거야. 이게 수준이 다르대. 걔가 그 도초등학교 대표로 나왔다니까? 근데 우리 애가 어떻게 1등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걔도 1등 못했어. 그 정도로 우수한 애들이 많은 거죠. 그때 금메달 1명 1등, 은메달 3명 2, 3, 4등, 동메달 5명 5등에서 9등까지. 이거 동메달이지, 동메달. 그때 우리가 5등 했다니까. 저는 얼마나 대견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자랑스러운데 시간이 흐르고 이거 처방이 났는데 재작년에 있잖아요. 우리 애가 갑자기 뭐 조선을 탈출한다 하면서 근데 최순실 무종으로 정유라 막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아빠 수저 이름 뭐야? 하래. 흑수저 하니까. 다음 조선을 탈출해야 되겠다. 젊은 애들 그때 너무 실망해가지고 헬조선이라고 부르다니까. 그래서 조선을 탈출하겠다고 진짜로 갑자기 막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벼락치기 하더니 일본 회사에 취직해서 도쿄로 가버렸어요. 대학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잘 됐다 하는데 애 방 쓰려고. 우리 와이프하고 한 방 쓰니까 너무 불편해. 생활 사이클도 다르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애 방 쓰려고 애 방 정리하다가 내가 이거 다시 발견했잖아. 그래서 급히 사진 찍어가지고 작년부터 내가 학교 강의 때 돈 주고. 근데 진짜 신기했다니까. 자랑스럽고. 아무 사교육도 없었는데 그거 내노로 하는 애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그때 문제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국어 문제 2문제 나왔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은행나무에 관한 긴 지문을 줬어요. 은행나무는 지금으로부터 약 2억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해서 인류에게 이런저런
유익을 주는 바람에 각 대륙으로 이렇게 번성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나무보다 훨씬 더 늦게 출현한 식물들 가운데 지금은 멸종하고 없는 많은 종들이 있다. 멸종의 원인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긴 지문을 주고요. 문제 딱 하나 달려있어요.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하고 답단은 한 20칸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많이 쓰는 거지. 이게 생각하는 힘이죠. 사고력, 또 창의력 이런 게 다 한 방에 측정되는 거라. 또 한 문제는 어떤 거 있는가 하면요. 애기 엄마 둘이서 애기 하나를 안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다.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 알죠? 그래서 친엄마를 가려달라고. 근데 솔로몬이 아무리 생각해도 친엄마를 못 가려주겠어. 그래가지고 애기를 반토막 내가지고 나눠 가지라고 했더니 친엄마가 갑자기 막 울면서 막 놀라가지고 안 된다고. 내가 양보하겠다. 근데 그 가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네, 그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내 인형 하면서 네 가짜.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솔로몬의 친자 확인 소송. DNA 검사하면 간단해. 근데 옛날에는 그런 과학기술이 발달했지 않으니까 이 긴 지문을 주고요. 문제 딱 하나 달려있어요.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가려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요. 이게 뭐 벼락치기 하거나 사격받아서 되겠어요? 뭐가 좀 영감이 엄마들한테 가야 되는데 가는 흔적이 별로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책을 정말 어린 시절에 이게 정말 소중하거든.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해요. 자, 코너하기 좋은 정재원. 자, 두 번째 그룹에서 이 앞쪽에 있는 선수를 조금씩 따라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뱅거가 가장 빠르게 통과하면서 또 포인트를 가져가게 됐고요. 덴마크 토론토 포인트 정재원도 한 포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진동 승부가 시작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바퀴입니다. 마지막 네 바퀴. 그렇죠. 자리 포지션 잘 잡고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의 포인트보다 마지막에 1, 2, 3위가 중요합니다. 네, 자, 이승훈이 나옵니다. 이승훈이 나와요. 이승훈. 자, 의존 형제, 정재원, 이승훈, 정재원. 자, 저시 다리 중요하죠.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에서 네 번째가 잡아주면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정재가 자,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크라모가 나가네요. 크라모도 나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자, 크라모가 앞에 나가요. 지금 정재원이 네 번째. 자, 이승훈은 아직까지는 더 치고 나오지 않습니다. 스백 크라모가 갑자기 나오는데요. 자, 이승훈이 다섯 번째, 정재원이 두 번째입니다. 예, 이승훈 선수는 지금 아주 심의 완배를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완배를 잘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바퀴 남았어요. 지금 정재원이 두 번째, 이승훈이 다섯 번째입니다. 정재원도 잘 쫓아가고. 네, 좋아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백크라머의 속도를 따라잡아야 되는데요. 정재원. 지금 정재원이 힘에 묻히는 모습이에요. 자, 정재원은 일단 이승훈을 여기까지 끌어주고 역할을 다합니다. 이승훈 이제는 막상 이승훈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승훈 올라갑니다. 네, 크라모도 나갔다 올랐어요. 크라모 나갔다 올랐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이승훈이 나갔다. 이승훈 왔어요. 한국의 빈손 레전드 이승훈 조심해야 돼요. 이승훈 조심해. 고노래까지 안정적으로 같이 합니다. 뒤에서 초대 챔피언.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있었던 장면이잖아요. 이 동영상 앞부분에 보면 캐나다 선수하고 덴마크 선수인가 빨간 옷 입은 애들 둘이서 반바퀴 빨리 달리고 있어요. 랜스타트는 17바퀴가 16바퀴 도는데 그 중에 12바퀴 달릴 때까지 얘들이 선두에 있어요. 나중에 왜 됐어요? 대답 좀 해요. 예? 다 뒤집혔죠. 맨 꼴찌했어요. 무려 12바퀴째까지 반바퀴 먼저 달렸다니까. 자, 동네마다 반바퀴 먼저 달리는 옆에 애들이 꼭 있어. 나중에 후회돼요? 다 따라잡힌다니까? 엄마들 이거 모르죠. 물론 그 반바퀴 먼저 달리는 엄마들도 좀 여기 있을지 모르겠네. 자녀에게 관심이 많고 이제 불안은 하고 애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리 돌리죠. 얼마 못 가. 그래서 내 초등학교 엄마들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내 다른 말 하는 거예요. 꼭 반바퀴 먼저 달린다 그러면 그 옆에 내 집에 놀러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잖아.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관문 닫고 애 부른다? 야, 누구 집에는 뭐 하고 있는데 니는 우리 생각하는 거. 우리 생각하는 거면 생각을 묻는 것 같은데 너는 벌써 애를 째리고 있다? 그럼 애가 뭐 어떻게 해? 선택의 지가 없지. 이게 조심해야 돼.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거든. 이승우는 12바퀴, 13바퀴 때까지 자기 페이스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이미 기초 체력이 튼튼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근데 앞서 달린 애들은 힘이 딸려가지고 체질이나 정재훈조차도 심지어는 힘이 딸려가지고 밀리고 있죠. 자,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뭘 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 특히 이 기초 체력을 기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나중에 다 체질이 돼 있어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 있어. 가끔씩 수능도 전국 수석급이면서 경신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이런 애들 가끔 있어요. 10만 명에 한 명. 근데 여기서 반바퀴 먼저 다니는 애들 그 10만 명 중에 하나라고? 그런 확률이 현저히 낮죠. 물론 너무 뛰어나면 말려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이 주머니 속에 속은 것이라고. 낭중지추라고 하죠. 주머니 속은 것을 결국 뚫고 나오게 돼 있어요. 가만히 놔둬도 반바퀴 먼저 다니는 똑똑한 애들 할 수 없고 그런 애들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평범한데 우리가 엄마들이 불안해가지고 애들 막 돌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포텐 터질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야.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가다 보면 언젠가 포텐이 터지게 돼 있죠. 그게 언제쯤 보라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고무줄 너무 땡기면 어떻게 돼요? 탄력을 잃어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슬픈 일이다. 자, 특히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어떤 애는 1월생이다. 어떤 애는 12월생이에요. 한 학년이에요. 이 비극이죠, 비극. 이 교육제도의 한계이기도 한데 이 텀을 끊어서 학년을 만들어야 되니까 1월생과 12월생이 한 학년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야. 이 경험해 봐야 되는데 우리 애는요 2월생이었어요. 우리 애 때는 3월생부터 이들이 2월생까지 가 한 학년이 보입니다. 우리 애 2월 19일생이야. 그런지 알겠어요? 학교 들어가보니까 오늘 집에 여자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 자기 반애가 짝이라 하면서. 이 여자친구가 이거 누님이더만. 여자들 훨씬 성숙하기도 하고 철도 빨리 되고 덩치도 크고 막 아이고 맨날 맞고 오고요. 애가 작아가지고. 그리고 내 더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운동회를 할 때마다 6년 내에 꼴찌하는 거야. 이 부모가 돼봐야 아는데 6년 내에 꼴찌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아는데 오늘 4학년 때는 4등 했을 때 내가 잠깐 먼 산 팔고 너무 기뻐져서 뛰어가봤잖아요. 도장 찍어준데 뛰어가보니까 4명이 뛰어가. 애들 또 한 애는 5학년 때가 이 애들 운동회 할 때요. 그 하얀 실내화 신고 운동회를 한대.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5학년이니까 이제 2년 남았잖아? 6학년까지 신으라고 좀 풍성한 걸 사줬어요. 막 자라니까. 딱 맞는 거 신고 뛰도 꼴찌인데. 풍성한 거 신고 뛰다가 신발 한 짝 벗어뜨렸잖아요. 60m, 원래 60m 뛰는 데 있잖아요. 아우, 벗긴 신발 들고 얼굴 뻘거해가 쩔룩쩔룩거리면서, 그죠? 60m인데 30m 차이 나가지고 들어오는 애를 보는 그 해, 내 진짜 이혼하고 싶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옆에 내가 생각이 없어서 저리 못 나가고. 너무 속상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6년 내에 아빠 달리기 나갔죠. 애 기살리더라고. 제가 이제 친척집 돌아다니면서 초등학교 시절 보냈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거든. 근데 내 생각이 자꾸 나서 애는 이렇게 기 좀 살려서 이렇게 키우고 싶거든요. 저는 특히 중고등학교를 이제 공장 다녔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자전거 부속 만든 공장을 다녔는데 그 어디 있었는가 고성동에 성광중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었어요.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제가 출근하잖아요. 제 또래 애들은 다 교복 입고 성광중고등학교 들어가. 그때 제 처참한 이 부끄러움 뭐 하여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낭패감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는 어쩌든지 길을 안 죽게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달리기만 하면 꼴찌하잖아. 너무 속상했죠. 애 기 살려주려고 아빠 달리기 나가서 제가 늘 1등 했거든요.
그 달리기를 원래 잘하는 게 아니고 축구를 해. 매주 축구를 수십 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뛰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운동 안 하시던 분들은 평소에 달리기 잘하던 분이라도 이게 몸이 안 따라가. 마음은 상체는 앞으로 가는데 다리가 안 따라가서 쓰러지고 막 이런 거야. 제가 아빠 달리기 항상 1등 해가지고 비누 타가지고 애 방에 찾아갔다니까. 일부러 기사지려고. 한 해는 있잖아요. 제가 라인에 딱 출발선상에 아빠 4명이 섰다? 내 오른쪽을 딱 보고 내 안쪽 라인을 일부러 파고들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금이라도 짧게 뛰려고. 딱 섰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이 아빠가 키도 크고 다리도 길어. 그리고 추리닝을 입고 딱 나왔네. 뭐 독하게 맘 먹고 나왔나 봐. 느낌이 안 좋대.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그때 배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그거 벌써 출발하고 없대. 그래가지고 조바꾸가 또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매해 하다 보니까 애들, 반 애들이 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벌써 뛰면 애들, 반 애들이 와 하면서 매너리 딱 하면서 막 함성을 지르고 막 이랬다니까. 그래가지고 내 애 기살리려고 했죠. 그렇게 마음이 안 됐고 이랬거든.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중학교 때 운동회 안 가고 체육대회를 해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반 계실 대표가 됐잖아. 맨날 꼴찌하던 신기하죠?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애 보고 물어봤어요. 야, 너가 반 특수학급이가 다 뭐 애들이 아프거나 이랬나 하면서 누가 어떻게 계실 대표가 되나. 그랬더니 애가 기분 나빠가지고 진짜 실패하게 하는 말이에요. 몰라, 뭐 경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하더라고. 그때 경도가 대유행했거든. 경찰과 도둑놀이. 뭐 애들 쓰는 말로 하면 못 알아듣네, 엄마들. 그때 요즘도 좀 하는데 애들 경찰과 도둑하면서 막 잡아도 댕기고 한 놈은 도망가고 이 놀이 대유행이거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경찰과 도둑놀이를 우리 애 혼자 해요? 온 애들이 다 하거든. 똑같은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대주대표가 된 게 아니지.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애는 이름이 2월생이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갭 차이가 이만큼 됐어. 2학년 되면 이만큼 줄어들죠. 3학년 점점 줄어들어서 마침 내 중학교 2학년 되니까 갭이 없어진 거야. 마침 거기다 잘 뛰는 애가 없었겠지, 물론. 근데 하여튼 대주대표가 됐다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뭔지 알아요? 자, 초등학교 2학년 때 1월생, 2월생과 10월생, 11월생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근데 이 1월생을 가진 옆집 옆에 내가 뭐 열심히 진도 돌리고 있어. 12월생이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고무줄 끊어진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다려. 콩나물에 물 주듯이 꾸준히 도서관을 다니면서 좋은 어린 책 읽어주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언제 폭탄 터질지 몰라. 키가 자라는 것도 똑같죠? 어떤 애는 2, 3학년 때 벌써 만나서 제일 큰 애가 있어. 근데 어떤 애는 5, 6학년 때 막 쑥쑥 자라서 역전돼. 남자들 보면요. 남자들 세계에서는 초등학교 때 짱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6학년 때 덩치가 제일 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애들 때리고 괴롭히고 이런 애들이 있어. 지가 초등학교 때 짱했다고 믿고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큰 낭패 본다니까. 다른 애들이 더 강해져가지고 역전되는 일이 비일비재예요. 이런 걸 다룬 영화도 있어.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죠. 학습 영역도 어떤 애는 저학년 때 막 구구단 바다락 다 외우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5, 6학년 돼야 시작하는 애도 있고요. 남자애들 보면요. 고등학교 때 머리 터지는 애도 있다니까. 자, 이 시기가 다 다르죠. 그 아이들이 물려받은 고유의 유전자의 성장 메커니즘이 다 달라. 근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막 고무줄 땡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애들 가능성을 꼭 피워보지도 못한 채 조진 거야. 미리 말하자면 엄마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장 좋은 자녀교육은 엄마들이 가만히 있는 거라. 근데 몰려다니면서 뭐 코디네이터 하고 있다 전부 다. 또 동년이들한테 조언 받고 있다. 답답해 죽겠어요. 자꾸 내 동년이들 해서 미안한데 이웃 커뮤니티를 내가 좀 해치는. 사실 그게 아니고 동년이들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잘 몰라서 불안은 하지 이러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간곡히 부탁드린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멀리 보고 체력을 키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 학습에 있어서 체력이 뭐예요? 사고력, 독해력, 집중력, 어휘력,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잘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선택 가운데 과연 이걸 잘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반복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라니까. 그래서 단순 반복이면 재빨리 어떻게 돼요? 끊어야지. 제 말을 믿으셔야 하는데. 엄마들, 아직 애기들이 어리고 하니까 미리 이 아이들이 자라서 수능고사장 갔다고 생각하고 제가 수능고사장부터 필름을 거꾸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19살짜리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고 중요한 수능을 치러봐요. 고사장에. 한 교실에 30명이 시험을 치죠. 첫 교시가 국어예요. 자, 국어 시험은 8절지로 무려 16쪽, 17쪽이 인쇄돼서 출제돼요. 이거 40 안 되신 분들은 대부분 수능 쳐봤는데, 수능 세대 때. 그때 그 막막했던 기억 안 나요? 다 잘했나, 공부를? 듣기 앞에 조금 빼놓고 나면 긴 지문 죽어요. 그거 싹 빠지게 읽고 있잖아. 밑에 문제 달랑 세 문제 달려있거든. 풀로 내려간다? 내려가면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네. 1번 문제 문제는 밑줄 친 기억부터 미음까지 중에 용법이 다른 것을 하나 고르시오 하면 기억에서 미음이 생각이 나야지. 집중력이 부족한데. 그럼 다시 또 지문 가서 기억은 뭔지 따진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시간 부족이야. 30명이 한 교시 시험 치는데 시간 내에 이 문제 다 푸는데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이거 아이러니죠. 근데 그 30명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체육계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만. 실제로는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서 머리로만, 관념적으로만 체육계가 중요하다 이걸 알고 있는 거야. 시간 다 부족하잖아? 근데 첫 교시인데 이거 포기할 수도 없죠? 남은 시험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아예 뭐 수학, 5회 치는 수학 같으면 막 엎어놓고 자꾸지 뭐, 이제. 몇 대로 대략하면서. 쳐다봐도 모르는데. 근데 국어는요, 이거 전부 우리만 하고 있잖아. 지도 양심이 있지. 그래, 끝까지 막 푸는데 보통 7문제에서 10문제씩 맞는다니까? 그래가지고 미리 찍는 법도 배워가잖아. 옛날에는 골라 찍었는데 이제는 한 번으로 미리 다 배웠잖아. 아니, 안타깝다니까, 이거.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그런 꼬라지가 나는 거라. 자,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내려와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뭐 애들 병원에 대면 간다고 쳐. 가면 있잖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 공부 시간이라고는 야자식 안 하고 주말밖에 없거든. 나머지 다 수업, 수동적으로. 자기 공부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아이들이 자기 공부 시간의 50% 이상을 뭐 해야 돼요? 수학 공부해야 돼요. 공부 포기한 애들은 사탐하겠지만, 그래도 공부해서 좋은 데 가고 싶은 애들은 다 수학 공부해야 돼. 수학 공부를 50% 이상. 30%를 영어 공부해야 돼요. 이제 20%밖에 안 남아? 이거 가지고 뭐 해요? 사탐이랑 과탐해야지. 그거 공부할 시간 없어요. 체육 시간도 없어. 우리 애도요, 고등학교 딱 가보니까 책 빠이빠이더만. 왜? 좋은 데 가야 되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늦었죠. 고등학교 가서 뭐 자극을 받아가지고 뭐, 보통 국어 선생님들이 뭐 권하는 게 신문 구독 하거든. 애들 하도 안 읽으니까 신문이라도 구독하래. 다 늦었어요. 언제 해야 돼? 그 전에. 자, 또 필름을 돌려서 중학교로 내려왔어요. 중학생들. 체육계가 중요하다 하잖아. 근데 읽고 있어요? 잔소리 하면 뭐라 해? 아까 교감선생님 하래. 애들이 큰다니까 여자애들은 좀 그래도 좀 낫지.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도. 남자애들은요 더해. 저는 우리 패다가 낭패를 봤잖아.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길래 내가 하도 열받아가지고요. 주먹을 이 새끼가 가네. 진짜로 온 힘을 내서 막 애 머리를 향해서 내가 막 한 대 쥐박았거든. 근데 내 주먹이 애 머리에 도달을 안 해. 하다가 뭐 더 걸리더라고. 애 왼손이 내 손목을 딱 잡아요. 어쭈? 네가 지금 아빠한테 반항하나 이 새끼가 하면서 또 나머지 손으로 막 풀스윙을 했는데 이건 이제 오른손에 딱 잡더라. 그래 내가 손 안 놓나 하면서 막 손 빼려고 말거동을 치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LA 경찰이 범인 제압할 때 딱 벽으로 밀어붙였다. 우리 애가 저를 딱 그렇게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막 울면서 애가 하는 말이 아빠 제발 좀 정신 차려. 중학교가 말 안 들어요. 그래도 부모도 엄마들 좀 똑똑하니까 애들하고 협상하대. 네 엄마만 안 들으면 휴대폰 요금 안 내준대. 딜 하자, 딜. 그럼 애들 막 데이터 가면 애들 뭐 눈이 번쩍 하잖아. 그래가지고 말 듣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저 뒷골목에 가면 국어 논술 전문하고 이런 데 당과하고 이런 거. 그런데 보낸다 비싼 돈 주고. 돈은 있지 안타까우니까 그 짓 하는 거지. 그거 한다고 뭐 애들 제가 있는 줄 알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때리는 기술이나 배우는 거지.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자, 이제 언제 해야 돼, 그러면? 초등학교 때. 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그래도, 이건, 엄마가 막 미친, 욕하네. 막 하면 이제 애들이 그래도 좀 쫄아가지고 뭐, 읽는 척 하잖아. 5학년 때 책 읽기가 습관이 안 된 애들이 엄마들이 책 읽으려고 하면 다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다 Y 들고 있죠. 그리고 엄마들이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제일 많이 질문이 뭐 학습 만화는 어때? 욕해서 뭐. 자, 만화는요, 왜 안 좋은가 하면 너무 친절해.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말풍선, 익살스러운 그림, 그 다음 비속어 써가지고 내용 전달이 너무 길길거리다 보면 내용 전달이 다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학습 만화죠. 자, 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애들이 생각하는 힘이 자랄 기회가 없어. 그런 책 어때요? 불친절하죠? 여러분도 책 읽어보면 알겠지만 책은요 게임하고 나서 몰입해들한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저자의 의도 알아야죠. 행간의 숨은 뜻 알아야죠. 띄어읽기 해야죠. 분위기나 배경 파악해야죠. 책 읽다 보면 또 내 경험이나 기억과 충돌하기 때문에 책을 멈추고 회상에 빠지기도 하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아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책은 불친절하기 때문에 이 불친절한 것을 읽어내면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요. 근데 학습 만화는 너무 친절해가지고 길 하다 보면 끝이야. 요즘은 봐도 뭐 Y 가지고 고민하죠. 옛날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요, 새 먼 나라, 이웃 나라 가지고 고민했어요. 지금 은퇴하신 덕성여대 이현복 교수가 쓴 그 유럽 기행, 뭐 인문학 기행 하면서 이제 외국 여러 나라들의 문화나 역사를 소개하는 거죠. 일본, 미국까지 나왔지. 새 먼 나라, 이웃 나라 하면서. 이게 대유행을 했다니까. 좀 있으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우리나라에 뭐 바람이 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번역가 이윤기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최초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완역해냈어요. 이만한 두꺼운 책으로. 그래서 성인들도 막 그리스 로마 신화 읽기 열풍이 불었죠. 그걸 놓칠 리가 있어요? 독보자 출판사, 뭐 가나 출판사인가 뭐 여기서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서 수십 권짜리 CG를 내가지고 반박에 그 먼 나라 이웃 나라를 물리치고 베스트셀러 1위에 등록했죠. 또 뭐 있더라? 또 시간이 좀 흐르니까 이번에는 진짜 이거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가 더 하더만 이상한 조잡한 만화인데 뒤에다가 카드 하나씩 딱 붙여가지고 마법 천자몽 카드. 애들 그거 콜렉션 한다고 있잖아. 또 시험 지랄을 하고 뭐. 그때 뭐 또 한자 학습지들이 막 과장 마케팅 하고 있잖아. 한자 몇 급을 따면 뭐 대학 갈 때 특혜가 있고 교사품 어디서 그런 사기를. 그래가지고 엄마들 다 집집마다 장원 한자 부르고 막 난리가 나잖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마법 천자몽. 그리고 Y가 나와 있어요. 고학년들 다 Y 들고서 엄마들 불안하죠. 그래서 뭐 글줄책 읽히고 싶은데 안 돼, 이미. 불안한 거 어때요? 또 오늘같이 저한테 또 강의도 들었어. 집에 가면 이제 책은 안 읽고 있어. 그럼 어떡해? 할 수 없이 뭐 한우리 독서 논술 부르든지 뭐 옹진북극을 보내든지 뭐 아니면 뭐 주니어 플라톤이라도 하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죠. 다 소용없어요. 그러면 전부 공부하는 거잖아. 학습하는 거죠. 교재 푸는 거라. 책을 읽는 것하고 문제를 푸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안타까운데 저학년들은 뭐예요? 분명히 어릴 때 유아기 때만 해도 자기 전에 막 창작 빼와가지고 읽어두라고 하고 이러던 것들이 학교부터 가면 책 빠이다 거의 다. 안 했죠. 답답하잖아. 불안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고민하는 거야. 이제 눈높이를 할까 싱크빅을 할까 국어학습지 해야 되는데
동료들한테 또 묻잖아? 어느 학습지가 좋아요? 하면, 야다, 그 과목별로 걱정하지 말고 전 과목 학습지가 있단다. 빨간 펜이라고 들어봤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노골적으로 말하는데요. 초등학교 장학때 학습지 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어. 문제 푸는 거죠, 전부. 문제 푸는 스킬 배우는 거예요. 학습지는 문제를 푸는 것은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도 공부해봤으면 알 거라. 자, 오답 처리하면요, 오늘 저녁에 풀어, 일주일 후에도 풀어, 한 달 지나면 못 풀어요. 또 틀려. 공부를 해봤는 사람은 아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기술을 배우는 건 초등학교 장학년 때 할 일이 아니다. 아까 레스타트로 말하면, 손을 어떻게 돌고, 팔을 어떻게 접고, 이건 아주 부차적인 거예요. 그보다 뭐가 필요해? 기초 체력, 허벅지가 튼튼해야 되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마라톤으로 말하면 심폐 능력이 타고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준비돼야지. 그 다음 뭐 주법도 있고 뭐 유니폼은 가능하면 반팔로 나시로 입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스킬은 언제 배워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3년 내에 문제 푸는 스킬.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아이들 성장하는 거 다 이해해야 돼. 고등학교 가면 우리 고등학교 가보니까 1년에 12번 시험 치더라. 교육청 모의고사 3, 6, 9, 11월 공식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 똑같이 치죠. 사립학교 가면 사설 모의고사 사서처. 그죠? 그 4번. 그리고 중간기말 총 12번 시험을 쳐요. 그리고 매 시험마다 고등학교 가면 오답 노트를 다 만들게 해요. 다행히 우리 애는 수능 모의고사 치면 몇 개 안 틀리거든. 오답 노트 하루 종일 다 해. 그런데 반타작한 애들 어떻게 써요? 한 달 내에 오답 노트 하고 있잖아. 불쌍해요, 애들 보면.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하는 모든 수업은 문제 해설이에요. 수능 기출 문제 해설하고 뭐 계속 그래. 그때 스킬을 배우는 거라. 초등학교 저학년 때 스킬 배워가지고 이번 기말고사 때 뭐 한 개 더 맞추고 이제 기말고사도 없어졌죠. 그래서 단원평가대 한 개 더 맞추고 이건 너무 근시한 얘기죠. 물론 단원평가 잘 받으면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엄마들 자녀교육에 관심이 있고 그죠? 이렇다면 좀 길게 보고 멀리 보고 내가 끊을 칸도 끊겠나마는 당장 다 끊고 도서관을 다녀야 돼. 닥치고 도서관. 옛날에 저는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좋은 어린이책이 없어서 어려서 좀 12년 동안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돈 하나도 안 들어. 학교 도서관에 좋은 어린이책 많이 들어있고 예산 배정되고 사서 선생님 있고요. 여기 또 이 동네는 공공도서관도 좋은 데 많잖아. 보호도서관 있죠. 고산도서관 있죠. 근데 보호도서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저희는 영어 CD도 막 있고 있잖아요. 이상한 영어 프로그램도 막 도입해가 있더라. 그 뭐지? 애들 듣고 평가하는 거 뭐더라? AR 리딩 개사건 뭐 이런 거. 이거 사설 학원들이 하는 건데, 영어 문법이 혹시 궁금하면요. 내년에 또 불러요. 사교육비를 하나 더 들이지 않는 엄마표 영어 공부. 우리 영어 학원 한 번 안 했잖아. 해외 연수도 가본 적 없어요. 잠수는 영어 했잖아요. 잠수는 애들이 소문난 영어 문법. 그거 했잖아. 그 수능 만점 맞았잖아요. 아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안타깝지만, 안타까워서 불안해서 하는 건 알아요. 남편들이 극하면 엄마들이, 니는 뭐 모르는 게 자꾸 잔소리 하는 거 같아. 내가 알아서 할게 막 하고 말 안 듣잖아. 그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뭔가 하면요. 어릴 때, 애들 유아기 때, 완전히, 집구석마다 다 이렇게 해놨어. 내가 어떤지 몰래 찍었어. 책이가 중요하다는 소문 어디 들었어. 근데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동료들이 권하는데 또 교육받아 가야지. 브랜드 있는 전집 출판사 교육받아가 막 협박하거든? 0세 때부터 2세까지 자연 관찰. 2세부터 몇 세까지 뭐, 요즘은 또 뭐, 5세, 6세는 철학 개사고 미쳤지. 사회 탐구 개사고. 그게 나오는 이유는 있어요. 왜 철학 공부를 하는지 알아? 논리적으로 키워야 되니까, 생각하는 힘이 자라야 되니까, 철학의 한 분야 중에 논리학, 인식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생각하는 힘이 자라게 하는데 아주 좋은 그거죠. 그래서 유아기 때 뭐 철학 전집 기사고. 사회 탐구 전집 왜 나오는지 알아요?
문과로 가면 사탐, 과탐 중에, 사탐 11과목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 11과목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한국사예요. 옛날엔 서울대에서 한국사 필수로 지정해가지고, 지금은 모든 수능 친애들이 필수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 지원자만 필수예요, 한국사가. 다른 사탐 과목보다 분량이 3배나 많아. 거기다 문과 최상위권 애들이 한국사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사 못 모르고 선택했다 꼴찌하는 거지. 밑바닥 깔아주면 9등급. 그러니까 한국사 어렵다. 그 다음 어려운 게 문제라 경제라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미리부터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전집 나온 거예요. 유아전집.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 그런 거 만들어낸 합리적 이유가 있다니까. 교육받고 어때요? 불안하죠? 적금 깨가지고 적금 막 집에 막 이렇게 도배해놔야지. 가끔씩 창작이 끼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어릴 때 창작동을 빼와가지고 막 뭐 이러더락하고. 근데 대부분의 전집은 지식이거든. 역사든지 철학이든지 뭐 다 지식이, 과학이든지. 자, 지식은 아이들로 하여금 책을 읽는 재미, 책을 읽는 맛을 모르게 해요. 유아기 때나 호기심 때문에 막 뭐든지 배우면 다 받아들이지. 지식을 잘 받아들이죠. 심지어는 포켓몬 진화하는 과정 140년까지를 천재처럼 다 외우잖아요. 그럼 놀랍죠. 그 지식 잘 받아들인다니까. 근데 재미를 모르는 거야. 책의 재미. 그리고 초등학교 딱 들어오면 이제 재미를 모르니까 책 잘 손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하고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죠. 제가 40대 때 강의를 할 때는 그래도 저거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엄마한테 조언을 했다니까. 저거 빨리 갖다 팔아치우라고. 왜냐면 저거 쳐다보면 저거 본전 생각나거든. 안 그래도 우리 애 키우다 보면 뚜껑 자주 열리는데 엄마들 애 뭐 잡듯이 잡다 보면 다 자기 정신병 하나씩 있는 거 알죠? 이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고요. 충동 조절 장애야. 분노 조절 장애는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누구한테도 그렇게 불특정한 상대를 향해서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분노 조절 장애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요. 나한테만 작동하는 장애라. 그래서 제가 병명을 붙였어요. 충동 조절 장애. 뭐 잡듯이 잡고 나면 또 2시간 지나면 제 인생 돌아오잖아. 그래가지고 또 애 자는데 침대에 뛰다가 또 울고불고 막. 저는 여러분들이 애 잡은 것보다 100배는 더 잡았겠죠. 공부 대낮이면 훨씬 크니까. 그러니까 실패를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애 침대 문 앞에 가가지고 물 끓고 애 손을 잡고 빌고요. 울고 막. 아빠 미치는 아빠. 아빠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목사 말씀 듣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인간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또 털고 일어나서 다음날 또 아이하고 한 걸음 더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애 잡고 나면 네, 정신과 가볼까 생각 들죠? 이건 정신과 가도 안 돼. 아까 했죠? 정신과 가면 의사들이 주로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줘요. 들어주고 자기 알량한 경험을 또 이렇게 가지고 화답 좀 하다가 심하다 싶으면 약 처방하죠. 니는 항우울제, 니는 신경안정제, 니는 수면유도제.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이 정신과 약이 효과가 있으려면 증세가 골라야 돼. 풀타임 사이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들 때문에 겪는 이 질병은 풀타임 사이클가 아니고 파트타임 사이클. 2시간 지나면 다 맨정신 돌아와요. 그래, 자기 전에 정신과 가야지 했다가도 밤낮 아침 일하면 안 가죠? 안 가고 또 동네 언니 부르네 커피숍 만나가지고 이제 하소연 하잖아. 내가 이렇게 애 잡았어요 하면서. 그럼 언니 뭐라 한 줄 알아요? 봐라. 네가 무슨 꼴난 자기도 없어 한다고 지랄하다가 애하고 관계는 더 나빠진다. 너 어떡하라고? 빨리 어디 보내라. 어디 보낸다고 해하고 관계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특히 초등학교 때 어디 보내고 나면 끝이다, 이제. 미안한 말이죠. 우리 애가 어떤 단어를 어려워하는지 몰라. 내하고 찌르고 뽑더라도 내하고 해봐야, 아, 이거 단어는 어렵구나, 이해가 안 되는구나. 분수에 나누시면 이런 거 해봐야 미친다니까? 그래서 모르다 해서 나온 분수 빙고 같은 거 가지고 막 해보고 뭐 이래야지, 이제.
우리 애가 어떤 점을 어려워하는지 알지. 그거 모르고 있잖아. 아무데나 보내놓고 맡겨버리면 우리 애가 어떤 점이 어려운지 모르면 그 다음부터 못 도와준다니까. 이 진짜 슬픈 일인데. 다 보내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말 해서 좀 미안하네. 그래, 옛날에 애들 특히 수학 공부 시킬 때 그렇게 뚜껑 자주 열리잖아요. 저도 뭐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바로 발로 차고 막. 근데 또 책 때문에 뚜껑 열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 놔두면 있잖아. 쳐다보다가 본전 생각나서 그날이 오겠지, 그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읽어주는 날이 오겠지. 애 얼굴 한번 쳐다보다가, 저거 한번 쳐다보다가, 이것도 상태 좋은 날은 그냥 넘어가는데, 시댁에서 전화 받은 날, 이런 날 있잖아. 내 상태 안 좋은 날 또, 저 그대로 좀 뚜껑 또 열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옛날에 걱정이 돼가지고 빨리 갖다 팔아 치워놨어. 근데, 제가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데도, 이제 중고나라 망하기 전에 빨리 갖다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좀 괜찮은 전집은 좀 어느 정도 받고 팔 수 있는데, 모르는 엄마들한테. 근데 아무도 안 갖다 팔더라? 내가 요즘 와서 이걸 깨달았잖아. 왜 엄마들이 안 파는지. 이거 팔면 인테리어가 무너져. 거실에 손님도 오고 하는데, 휑하게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팔라 소리 못하죠. 그냥 두고, 왜 아빠 아이디, 엄마 아이디, 아이들 둘이라면 둘 아이디를 만들면 도서관에 가면 일주일에 40권을 빌릴 수 있어요. 진짜 좋은 어린이책 40권을 빌려서 저녁마다 거실에 모여서 같이 읽어주고 읽고 보드게임도 하고 이렇게 문화를 그렇게 만들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은 가능성을 언젠가는 꼽히게 돼 있죠. 그게 언제인지 나도 몰라. 점쟁이도 아니고 또 포텐이 안 터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아이한테 최소한 기회는 줘야 돼. 기회는.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잡아가지고 조져놓고는 나중에 다 수포자,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57%가 수포자인 거 알아요? 근데 엄마들 초등학교 다 수학 때문에 돌리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하잖아. 근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가면 다 수포자 돼 있다니까. 이거 큰 문제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너무 심하게 그래가지고 교과서를 지금 계속 쉽게 만들고 있죠. 지금 원래 5, 6학년 수학 교과서 바뀌었죠? 보면 옛날에 5학년 때 있던 게 지금 6학년 때 있어. 점점 쉽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지나치게 수학 공부 양도 많고 진도도 빠르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수학 공부 바보같이 하는 애들 또 미국 가면 있잖아요. 수제 소리 든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할 거 없어요. 이 아이들이 점점 잘하고 있거든.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리고 잠재력을 최대한 잘 꽃피울 수 있도록. 아까 마리아 몬테소리 이야기했어요. 자, 학습적으로 이렇게 도서관을 다니면서 책을 읽고 이러면 어떤 요소들이 자라요.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데도 좋은 어린이책이 큰 역할을 한다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맨정신으로는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킬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하는 말들을 휴대폰 녹음 기능을 가지고 한번 녹음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는 하루 종일 하는 말은 딱 6가지밖에 없어. 처음에 명령, 지시, 그 다음에 어떻게요? 지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 자, 3가지 했죠? 번호 하나 안 돼 있잖아? 밀리거나 이랬죠? 질질 끌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질책. 그 다음에 비난. 마지막에 열받으면 저주. 이 6가지를 우리가 하는 건 6가지밖에 없어요. 이상하다니까. 저도요, 우리 애가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제가 공부를 못하고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저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공부만 시키면 그게 아니더라니까. 내 마음은 간 곳이 없고 불안감이 막 수면 위로 올라오죠. 내가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은 저 밑에 가라앉아 있고 불안감이 막 솟구쳐 올라와가지고 멀쩡한 애 맨날 발로 차고 때리고 막. 우리 애가 진짜 공부 잘했거든. 근데도 한 번도 내가 만족한 적이 없어. 수능 치면요, 수능 모의고사 치면요, 전국 몇 등하고 막 이랬다니까? 근데도 내가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하는 기대는 마치 이거 물 위에 떠있는 탁구공 같아. 탁구공은 항상
적대한 물에 얹어놔도 물 위에 떠 있어. 태평양에 가도 물 위에 떠 있어. 우리의 기대는 이하고 똑같아. 반에서 5등만 하면 만족할 것 같지? 5등 해봐요. 3등 안에 들어야 된다니까. 3등 하면 어때요? 1등도 하겠구나. 자, 그럼 반에서 1등 하면 이제 만족하나? 정말 전교에서 몇 등쯤 되지? 이래 된다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가봐요. 이제 전국 석차 나오거든? 골치 아프다니까. 그래서 아이들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맨날 하는 짓거리가 애들 자존감을 낮추고 있죠. 그런데 저는 정말 좋은 어린이책 읽기를 통해서 이걸 많이 해보고 공부시킬 때는 특히 수학 공부시킬 때는 뭐 화학 하나빠가 되는데 좋은 어린이책 딱 읽어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그 원래 마음이 스물스물 살아나는 거라. 그 책 읽어주면서 애하고 많이 울었잖아요. 그제서야 이제 아이들은 엄마의 진심을 아는 거지.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요, 이 세 가지 전문가들에 따른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 동일시, 그 다음에 카타르시스, 그 다음에 책을 다 읽고 나면 뭘 하나 깨닫죠. 인사이트니스 이렇게 말해요. 일단 뭐 이거 어려우니까 내가 책을 한 권을 예를 들어서 말해요. 우리나라 작가 최숙희라는 작가가 쓴 유명한 책이죠. 엄마가 화났다 이런 거죠. 어느 날 엄마가 좀 상태가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애가 너무 좋아하는 짜장면을 시켰다. 근데 짜장면 먹는 꼬라지를 보니까 스팀 스스로 오네. 지금 엄마가 하는 각도 보여요? 애가 짜장면 시키면 막 쏟고 흘리고 묻히고 막 찌랄 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보기 싫으면 통닭시켜주라 했거든. 그때 엄마는 한 말이 다 똑같아. 통닭시켜줘도 똑같아. 콜라 쏟고 막 애들이라서 그런 거죠. 아직 서툴고 뭐 그래가지고 이 엄마는 이제 뚜껑 슬슬 스팀 올라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고아먹게 찔렀어요. 빨리 목욕탕에서 씻고 옷 갈아입고 숙제해 하면서 고아먹 찔렀겠지. 그래서 애는 짜장면 먹다 보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목욕탕 뛰어갔잖아. 뛰어가고 막 씻다 보니까 거품 너무 많이 짰나 봐. 거품 많이 나오지 막 엄마 목욕탕 청소하는 생각도 나지 막 이래가지고 목욕탕 청소 놀이를 하고 있어. 엄마 생각 어땠어요? 빨리 씻고 나와서 옷 갈아입고 뭐 하라고? 할 일 하라고. 근데 이게 나올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목욕탕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보니까 목욕탕 개판도 있거든. 이제 머리 쥐뜯고 있죠? 그래 또 고함을 질렀겠지. 애 생각 어떻겠어요? 이번에는 엄마한테 내가 혼 안 나고 조심하게 놀아야지 하면서 얌전하게 내가 스케치북에 그림이나 그리고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어. 나와서 그림 그리기 놀이를 했어요. 애들 이런 거 다 있죠. 어릴 때 그래서 어떤 유치원 같은 데 가면 막 벽에 전지 붙여놓고 막 그렇게 하고 집에서도 그런 엄마들이 그러죠. 애들이 너무 표현력이 뛰어나고 막 이러니까 온 벼락박에다 다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드디어 엄마 뚜껑면이 날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입에서 저 나오는 거 보여요?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죠, 지금. 자, 도서관에 가서 이런 책을 빌려보라니까. 그러면요, 애들이 바로 동일시가 돼. 우리 집 구석하고 똑같네. 자, 여러분들이 태양의 후예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왜 태양의 후예 좋아해요? 지가 송혜교라고 생각해요. 송혜교가 빙의하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전문적인 건 동일시라고 해요, 동일시. 그리고, 누구야, 그때 송중기하고 막 오해가 생기고 이러면 막 안타깝죠? 그러다가 오해가 풀리고 막 둘이 끌안고 뽀뽀하고 이러면 지가 뽀뽀하는 것처럼 찌릿하고 이렇죠? 이 책의 주인공 똑같아요. 엄마한테 혼날 때 자기도 속상하고. 독자가 그렇게 되나, 우리 아이들도. 이 책의 주인공이 엄마의 사랑을 받게 되면 지도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이런 과정을 보고 카타르시스, 자기 정화라고 그래요. 내면의 정화. 뭐 울고 웃고, 연속극보다 뭐 울고 나면 좀 속시원하고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이 엄마가 하도 뭐라 하니까 애가 있잖아요. 점점 작아진다. 사실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크기가 작아진다고 이 작가가 묘사하고 있어요. 절묘한 비유죠. 애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작아져서 어느 눈에 보이지 않게 됐어요.
우리도 가끔 혼낼 때 보면 애 눈에 안 보이잖아. 애 마음이 다치는지 찌랄 하든지 지금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지. 뚜껑 열리면 그 공통적인 증세가 아무것도 안 보여. 내 성질부터 풀어야 되니까. 안타깝게도 그러는 과정에서 아이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지죠. 그리고 애가 안 보여. 그러니까 그제서야 엄마가 이제 정신이 퍼뜩 드는 거지. 저도 옛날 그런 적인데 하도 열받아가지고 초등학교 때 우리 애 대문 받고 쫓아냈거든. 내가 쫓아내면 엄마는 뭐 잠에서 가고 빌어야 되잖아. 안 나가려고. 그럼 나가뿐다. 5분쯤 있어가지고 소식이 없어. 그래서 내가 현관 앞에 잘 있는 것을 보고 몰래 봤다니까 없어, 얘가. 그때 가슴이 철렁하잖아. 혹시 얘가 나쁜 마음 먹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나중에 보니까 운동장 가서 놀고 있대. 어차피 나온 거 하면서. 부모는 그렇잖아요. 이 엄마도 이제 가슴 철렁한 거 애가 안 보이니까 놀래가지고 막 온 동네방네 찾아다녀요. 아까 짜장면 배달 왔다 갔잖아. 짜장면 배달통에 끌려갔는가 싶어가지고 막 짜장면 집에도 가보고요. 막 온데 막 콤비백산 해가지고 찾아다니니까. 근데 애는 너무 작아져서 있잖아요.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들어 있었어. 울다 지쳐가지고. 근데 자다 보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지 찾으러 댕긴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아까는 계모 같지만 지금만 만나. 이제 나오는 거라. 엄마 나 여기 있어. 우리가 애 잡고 난 다음에 하는 거죠, 이거. 자,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요, 아이들은 엄마 사랑을 온전히 주인공이 이렇게 엄마하고 안고 소통하고 화해할 때 자기도 엄마 사랑을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걸 보고 카타르시스라고요. 그리고 책 다 듣고 나면 뭐 하나 깨닫죠.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책이 좋은 어린이 책이라고요. 동의시가 되고 거기서 울고 웃고 그리고 책을 덮으면 누가 가르치고 질문하지 않아도 아이가 영향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책을 읽히면 저절로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 중에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라는 유명한 캐나다 그림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 읽어줄 때마다 눈물이 나가지고 막. 저는 진짜 포악하게 생겼잖아요. 성질도 까칠하고 이런데 애한테 좋은 어린이책 읽어줄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다행히 공부시킬 때는 헐크같이 되다가 다중인격이죠. 다중인격. 좋은 어린이책 읽어줄 때는 내 마음이 살아나서 아이한테 다른 말을 하고 이러니까 애가 저학년 때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어요. 아빠 하도 지랄하니까 손톱을 깎을 시간이 없어. 다 물어 뜯어가지고. 그런 애들 많잖아요, 좀. 우리는 더 심했겠죠. 제가 공부에 한맺혔으니까. 근데 다행히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저도 이제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조금씩 성숙해갔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슬픈 일이죠. 그래서 엄마들 막 40 되면 막 30 하다가 40 하면 막 슬퍼하고 이러더라. 슬퍼할 일이 아니고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만 인격적으로는 우리가 성숙해가는 거예요. 철 들어가고 이러죠. 저도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제가 어른이 되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주도적으로 아이 키웠잖아요. 상처가 된 건 전혀 벽을 만드는 말은 어디서 말대꾸야? 말로도 때리지 마세요. 아이도 어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Save the Children. 100년의 믿음. 세계적인 비정부기구죠. 어린이를 위한 세계적인 비정부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흔히 상처를 주는 말, 자존감을 낮추는 말 100가지를
전달해가지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100가지 말 상처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우리가 상처 주는 말 있잖아요. 아까 나오던 그런 말들 대신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고민을 공유하자고 캠페인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학습이 너무 중요할 때는 아이한테 상처를 많이 주고 이러는데 키우다 보면 많은 실패나 이런 걸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가 정말 소중한데 내가 그 소중하다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너무 속상하고 자책하고 뭐 이런 실패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다 이겨내고 저도 이제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이후로는요 제가 아이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뭔가 하면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이한테 큰 힘이 된 거죠. 저는 안 그랬어요. 네가 몇 점 맞으면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뒤진다 내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진짜로 내가 회복되고 인격적으로 좀 철들고 난 다음에는 아이를 지지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날이 와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떻게 소문 나가지고 있잖아. KBS 토요일 아침 마당에 나갔잖아요. 여기 보고동에. 처음엔 아이하고 같이 출연하기로 했어요. 근데 애가 쪽팔리니까 안 나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거 할 수 없이 내놓쳐 나갔잖아요. 1시간 동안 녹화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나운서가 저한테 하더니 아드님이 녹화방송 보실 테니까 아드님한테 한마디 하시라고 하더니 그래서 제가 프로답게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면 아마추어는 사회자 쳐다보고 말이에요. 근데 프로들 아이돌들 보면 카메라 쳐다보고 막 윙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도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진짜 그렇게 말했다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아빠가 오늘 한 이 말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유언처럼 말했어. 저는 아버지가 30대 돌아가셨거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일찍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 초등학교 때는 아빠의 죽음에 관한 책 많이 읽어줬어요. 아빠 죽고 없어도 잘 살라고. 진짜 유언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길을 가는지 아빠는 너를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제 소원은 뭔가 하면 그죠? 애가 법률가 판사가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판사가 되고 싶은데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제가 못했는데 대학교 가가지고 금융고시에서 대학교 가서는 우리 엄마가 저보고 사법시험 공부하라고 막 책도 사주고 이랬거든. 근데 저는 땜하고 돌아다닌다고 막 엄마 기절하고 막 있잖아요. 우리 집에 제 잡으러 행사도 막 8명 9명씩 찾아오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 정말 내 대신 판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애는 생각이 다르대요. 그리고 또 정부 정책도 달라져가지고 뭐 법대 다 없앴고 뭐 로스쿨 도입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갑자기 있잖아요. 저희는 글로벌 코스모폴리탄이 되겠다 하면서 헬조선 탈출해가지고 세계인으로 살겠대.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요. 일본의 유수한 대기업 취직해가지고 도쿄 세계 무역센터 빌딩에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과의 인수합병 뭐 이런 걸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수능 성적표인데요. 뭐 봐도 모르겠지. 하여튼 수능 잘 쳤어요. 시간이 없어. 근데 도서관에, 사실은 어머니들한테 도서관에 다니면서 어떻게 좋은 의식을 잘 빌려 일으킬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엉뚱한 이야기한테 시간 다 갔어요. 이것도 생략하고. 자, 간단하게. 자, 이 PPT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가면 그대로 있어요. 도서 목록도 있어요. 또 학교에 추천할 만한 도서 목록이 필요하시면 우리 다음 카페 가시면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가시면 있고요. 이 PPT는 학교 노트북에서 복사해놨고요. 연구소에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도서관을 다니면서 어떤 책을 빌리는 게 제일 좋은가 이제 잘 모르시니까 좋은 책 어떤 책인지 모르잖아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어린책을 내가지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을 낸 출판사들은 이미 명성도 얻었고 그죠? 이러니까 노하우가 쌓여서 계속 좋은 어린책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책을 잘 내는 단행본 출판사들은 파워 브랜드 1위가 비룡소, 자 2위는 시공주니어, 상비. 시간만 많으면 책 한 권 한 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연구소에서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한 공개 강의를 해요. 그때마다 일주일에 한 권을 제가
그림책을 택해가지고 엄마한테 읽어드리고 그 책을 가지고 아이들 어떻게 나눌까 이런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 동영상이 다음 카페에 다 올라와 있어요. 수백 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좁으니까 책 소개를 다 생략할게요. 너무 재밌는 책들이 많은데 사계절에서는 고학년을 위한 좋은 그림책들을 많이 내요. 생각하는 걸 잘하게 하는 꽃할머니 같은 저런 책은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춘희는 악이란다. 저거는 핵의 폐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버는이라는 출판사에서 어린이책 브랜드 랭킹으로 하면 한 5위 정도 되는데 체감 지수로는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책들을 많이 내죠.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 보면 그림이 조잡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 좋아해요. 왠 줄 알아요? 이 책을 만든 작가가 고대영 선생님이라고 제 또래인데 이분의 큰딸이 지원이에요. 아들이 병관이라. 작년에 대구에 가서 강연하는 거 들으니까 이 지원이가 벌써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병관이는 군대 갔다고. 근데 애들은 지 친구인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이야기하고 똑같거든. 지하철 타고서 용돈 주세요. 뭐 싸워도 돼요. 뭐 집안 치우기, 자전거 타기 뭐 이런 책들은 아이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니까.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를 열심히 보여주는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길버드리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그림책을 낸 출판사죠. 강아지똥. 그 외에도 뭐 다른 출판사를 생략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는 거야. 많이 팔린 책. 인터넷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이렇게 검색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면 2주에 가장 많이 팔린 학습 만화 뜨거든. 검색할 때는 그렇게 검색하면 안 되고 스테디셀러. 오랫동안 이 어른들의, 엄마들의 사랑을 받은 책. 스테디셀러 이렇게 검색하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1위는 너는 특별하단다. 이게 미국 그림책이에요. 2위는 캐나다 그림책이고 수천만 부씩 팔린 책이에요. 자, 동네 언니들 집에 놀러 갔다가 언니들 집에 이런 책이 꽂혀 있으면 그 언니하고 어울려도 돼.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가 책에서 드러난다니까. 그 집이 소장하고 있는 책에서. 자, 단행본 1위는 고학년용 단행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는 샬롯의 그림책. 2위가 시리즈물은 해리포터 1위, 나니아 연대기 2위, 구스범스 3위 이런 식이에요. 자, 우리나라 고학년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고 하는 책들은 이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꼭 요 책만 읽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학부모들의 사랑을 받은 책을 보시면 이런 책들은 전부 교과서에 실리고 이랬죠. 전집 교과서에 한 줄도 안 실려요. 근데 엄마는 뭣도 모르고 전집 막 사재고 이런다. 세 번째 방법은요. 유명한 상 받은 그림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히면 돼요. 자, 그림책으로 엄마들 그림책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림책으로 말하면요.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는데 칼데컷이라고 불려요. 칼데컷이 영국이 나온 그림책 작가죠. 근대 그림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업적을 기려서 해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림책에게 한 권 딱 한 작가에게 한 책에게 메달을 수여해요. 그리고 후보가 되었던 몇 권에게는 아너라고 해서 칼데컷 아너 이렇게 딱지붙어 있죠. 책마다. 이 칼데컷을 받은 그림책이 우리나라에 약 200권 번역되어가 있어요. 도서관에 가서 이런 책들 빌려보시면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책들이에요. 영국에 가면 미국에 칼데컷이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 어웨이라고 똑같은 취지의 상이에요. 여기 고릴라 이런 그림책은 유치원에서 막 수업도 하고 하잖아요. 앤서니 브라운 뭐 이런 사람 다 알죠. 이탈리아에 가면 두 해에 한 번씩 볼로냐라는 도시에서 라가치상 북 페스티벌 하거든요. 우리나라 작가들 여기서 상 많이 받죠. 대표적으로 이 상 세 가지만 보여드리는데 출판사마다 좋은 어린책 원고를 모으는 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까 교과서에 실린 그 괜히 부리말 아이들 같은 것도 창기 좋은 어린책 원고 공모해서 대상을 받은 책이에요. 책과 논의는 집 이것도 그렇고요. 생략하고 마지막에 이제 도서관을 한참 다니다 보면 눈이 좀 뜨여요. 눈이 뜨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고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작가를 따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 그림책 작가는 권영쌤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는 방정환 쌤 예를 들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제 권영쌤 하면 지금 돌아가신 지 10년이나 됐어요.
근데 이분은 불후의 명작들을 많이 남겼죠. 그림책으로 백만부선 팔린 책뿐만 아니라 저 고학년용, 저 6학년인가 중학교라는 그 과서에 실린 몽실언니 또 백만부선 팔렸어요. 우리 연구소에서는 5월 셋째 토요일 날 그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기획회가 가족 소풍을 가는데 이번에 권정생 동화나를 가잖아. 여기서 안동에 가면요, 권정생 살던 동네에 폐교된 초등학교 하나를 권정생 동화나라로 꾸며놨어요. 거기 운동장에 가면 몽실언니 애기 업고 있는 동상이 있다니까. 강아지 똥 이렇게 노란 페인트 칠해가지고 있고요. 권영생 일대기를 소개한 그 영상신도 있고요. 거기 보면 권영생이 남긴 유명한 말도 하나 있어요. 예, 좋은 동화 한 권이 100권의 설교보다 낫다. 이런 말이에요. 자, 권영생이 거의 뭐 우리 어린이 문학을 상징하는 분이라면 요즘 핫한 작은 백희나는 그룹방 내가지고 대박. 5년 만에 100만 부에서 팔려가지고 초단시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가끔씩 내는 책이 대박나죠. 장우상 선생님도 그렇고, 알사탕도 그렇고. 알사탕은 나온 지 2년밖에 안 된대요. 전 저거 딱 나오자마자 대박날 줄 알았어요. 저 책 제가 엄마들한테 수업하면서, 어린이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하면서 제가 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알사탕이 나오죠. 주인공 꼭 어릴 때 제가 타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자, 이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지나가요. 지금 여기 나오는 유명한 그림책거든요. 제가 한 걸 가지고 다 강의를 해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우리 카페 한번 가봐요. 혹시 어린이책에 관심이 있으시면 도서관에서 이런 좋은 어린이책을 빌려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아니, 카페라고 그대로 PPT 있다니까 뭘 찍고. 그래, 휴대폰 사가지고 쓸 데도 없는데 뭐.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카페 회원 드리는 수장 아닌가 이렇게 열심히 되시는 분은 유튜브 가시면 돼요. 유튜브에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동영상은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근데 다른 뭐 이렇게 문서나 이런 건 유튜브에는 없으니까 다음 카페 들으시는 게 훨씬 낫고요. 제가 한 10년 동안 강의 동영상 한 500개 올라갔어요. 수학 공부, 아이를 살리는 수학 공부 이런 강의도 있잖아. 후내년에 불러주시면 아이를 살리는 수학. 아까 수능 성적 그거 봤어요? 우리 수학 영어 다 만점 맞았잖아. 그래도 그때 수능에서 전국에서 한 250등 했다니까. 수석은 못했지만.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했던 작가는 영국 작가 로알드 달이에요. 이 양반은 너무 재밌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작가가 만든 모든 책이 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우리 엄마표 영화 할 때 이 찰리 초콜릿 공장, 마틸다 이런 거 영화로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애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면 꼭 소개하고 싶은 작가기도 하고. 시간 다 돼가지고 마지막 인증샷. 우리가 일본에 취직했다 했잖아요. 그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 간의 인수합병 업무를 담당해 신입사원이라서 보통 서류복사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양쪽 나라 말을 다 잘하니까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한 거죠. 근데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간의 인수합병을 하는데 말만 잘한다고 되나?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건 없으니까 실무자들이 전부 어떻게 일본 로펌에 가서 자문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 경험을 하면서 전문 지식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표를 내고 1년 만에 딱 사표를 내고 5월달에 귀국했어요. 5월달에 귀국해가지고 로스쿨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7월달에 로스쿨 입문시험, 법학적성시험이라고 지금 부르죠. 영어로는 리트라고 불러요. 로스쿨 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험이에요. 저걸 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애는 다른 애들과 똑같이 고등학교 때부터는 책을 못 읽었어요. 입시해서 스카이 간이라고 못했죠. 대학 들어가서는 1학년 때 논이라고 못하고 2학년 돼서 군대 간이라고 평범했어요. 하고 제대하고 전역하고 복학에 와서는 취직 준비했죠. 무슨 말이에요? 고등학교 이후로는 다른 아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근데 언제가 좀 달랐다?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좋은 어린이책을 엄청 많이 읽었다. 자, 최근 2년은 주로 일본어로 사용하고 살았어요. 일본에 취직해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작년 5월달에 귀국해가지고 7월달에 이 시험을 쳤다니까. 이 시험에 딱 2과목 나와요. 언어 이해 한 과목, 그리고 추리 논증 한 과목.
이 법률가가 되는 청년들이 얼마나 논리적인지를 측정하는 시험이죠. 모두 70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한번 봐요. 우리는 언어 이해에서 100분위가 얼마예요? 99.6%. 추리 논중에서 99.6%. 저게 그냥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아니고 로스쿨을 지원하는 문과 최상위권 10,000명이 친 시험. 작년에 저 시험 쳐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고 애도 깜짝 놀랐어요. 야, 어린 시절에 이번 기말고사에서 한 문제 더 맞췄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평생 가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 제 말이 좀 설득력 있나 모르겠네. 평생 간다니까, 평생? 초딩 때 어떻게 키우는가가 평생 간다니까요. 우리도 놀랬다니까. 최근 2년 동안 일본어밖에 안 했어. 이게 전국 9등 했어요. 뭐 별거 아니고 참 생각. 원래 2월 28일 날 서울대 로스쿨 입학식 갔다 왔잖아요. 지금 29살 돼가지고 지금 학원 다니고 있다니까. 신림동에 가면 옛날에 사무실 공부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거든. 고시학원. 서울대 로스쿨 들어가도 3년 안에 그 옛날 사무실 공부하는 공부량을 채워야 되거든. 그래서 학원 다니고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도 받으면 가로늦게 29살에 고시학원 등록해가지고 민법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는 늦게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찾은 거죠. 늦은 나이에. 그런데 아이들마다 동기가 부여되는 시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의 가능성을 사장시키지 말고 최대한 잘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교육이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빌려다가 같이 읽고 하는 이 작업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교육이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요약하자면 닥치고 책 읽기 아니면 닥치고 도서관. 학교 도서관도 좋은 책 많이 있고요. 이 주변에 공공도서관에 좋은 도서관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요. 저도 우리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우리 아이 아깝다고 수성구로 이사가는 사람들 많았어.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수성구 가면 유명한 학원 많을 뿐이지. 안 그래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전학을 와. 제가 아는 애들도 뭐 대륜, 경신 근처로 많이 오더라고. 내가 말려도 안 돼. 근데 뭐 간다고 소용이 있어요? 오히려 내신 받는데 더 어렵지. 좋은 고등학교 가면 내신 받기가 더 어려워요. 맞죠? 그러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에서 검색하셔서 다른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린이 책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건 돈 안 드는 아주 유력한 작업이에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제 양심을 걸고. 그래서 제일 앞에 김정쌤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어머니들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능성을 최대한 꽃피우는 것은 제게 맡기시고 이거 어머니들이 주도적으로 함께 도서관을 다녀야 돼요. 누구한테 맡기면 안 돼요. 가능하면 학습지 빨리 끊는 게 좋아. 내 끊을 한다고 끊겠나마는 다시는 안 볼 거니까 내가 오늘 뭐 상처가 되거나 말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국어학습지 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다. 미리 말하고. 물론 다른 학습지도 마찬가지지만 안타까워요. 불안해서 그렇긴 하지만 좀 더뎌도 괜찮으니까 도서관에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책 많이 읽어주세요. 특히 애 좀 한글 좀 안다고 네가 이거 하지 말고 그것도 바보 같은 짓이라니까. 어머니들 영어 다 알죠? 영어책 던져주고 읽으라 해볼까? 책을 읽는 것과 한글을 아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띄어읽기, 뭐 행간에 숨은 뜻, 의미 파악하기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엄마들이 읽어주는 게 좋아요. 읽어주면 우리 아이 지금 독서 연령이 2학년밖에 안 되더라도 엄마가 읽어주면 5학년 정도의 책도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중한 시기에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 목 아프면 아빠의 도움도 청하고 이렇게. 하여튼 예? 최대한 저는 5학년 때 읽어줬어요. 5학년 때 우리가 책 못 읽겠어요. 얼마나 책을 좋아했는데. 근데 내가 아이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서
표현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5학년 때 아빠가 내게 남긴 거 하면서 아빠가 죽은 이야기 있거든요. 그 동화책 읽어주면서 내가 아예 침대에서 막 울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아빠 왜 우는데 하면서 그래 슬프나 하면서. 근데 아이는 내 마음을 다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알아가는 거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가는. 책 읽어주기는 기능이 아니에요. 아까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죠. 인지 능력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정서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 마음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한번 해봐요. 좋은 책을 만나보면 알아. 안 해보면 몰라요. 그러면 내가 읽어주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이런 그림이 아주 간단하거든요. 빌려서 읽어줘봐요. 저절로 울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부모님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면 위로도 되고, 아,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은, 그죠? 내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또 우리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면 되겠구나. 이것도 알게 된다니까. 하여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이거 안 해보고 몰라. 부딪혀보면 쉽죠. 저는 우리 와이프가 뭐 여행 가거나 이러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알아요? 빨래에 쌓이는 거라. 내가 세탁기를 돌릴 줄 모르거든. 뭐 마누라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는 몇 컵 넣고 캐도 안 돼. 왜?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세탁기를 돌린 경험이 한 번도 없거든. 근데 우리 엄마들은 세탁기 돌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안 해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자, 도서관을 다니면서 책을 빌려서 아이들 읽어주는 것도 이와 비슷해요. 제가 지금 20년 동안 한 것을 이 짧은 시간에 녹여내려고 하니까 와 저래 우야하고 싶죠. 하루하루 하다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다 보면 나도 성장하고 아이들도 자라고 신기한 일이죠. 애가 중간고사 끝났다고 이번 주말에 내려왔다 올라갔어요. 애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려오면 한다니까 신기하다 하면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졌는지 모르겠다 한다니까 우리 애가. 애는요 지금도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하고요. 격려가 필요하면 저한테 카톡해요. 저하고 소통이 되니까. 이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제가 울면서 강의한 강의 동영상이 우리 카페가 많이 있어요. 군대 가서도 죽을 뻔했죠. 군대 가서 죽을 뻔하니까 내한테 그 연락이 왔어요. 아빠 좀 살려줘. 그 말 좀 해봐. 이거 무슨 말을 내하고 사인이 있거든. 아빠 그 말 좀 해봐. 지가 가장 힘내는 말.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일본에 취직하러 갈 때도요. 일본어로 면접을 봐야 되잖아. 너무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와서 아빠 그 말 좀 해봐. 힘을 내가 용기를 얻고 싶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 아까 그런 말들 아까 그림책 너는 특별하단다. 또는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이런 책에 다 있다니까. 저도 그 책 읽어주다 보니까 마침내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게 됐죠.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아빠는 너를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아이 키우는 일은요. 동네 언니들 말처럼 도 닦는 일이 아니에요. 참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아이 키우는 과정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 있는 머리카락 엄마들 있더라? 제정신이 아니다. 독립된 나는 없어요. 관계 속에 나만 있어. 나는 누구나 아니고 어떤 자식의 엄마고 직장에서는 그죠? 관계잖아, 관계. 관계 속에 나만 있지, 분리된 나, 독립된 나는 없어요. 이거 철학적으로 있는가 싶어 막 찾고 있죠. 나는 누구인가. 없어요. 관계 속에 나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이를 키워나가면,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너무 행복한 일이 돼요.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보라니까, 아까 교감선생님 이야기했죠. 학교 갔다 오면, 학교 가고 이런 거 당연하지만, 그죠? 심리학자들 말대로,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특별한 일이라니까. 아이들 학교 가서 많은 어려운 거 이기고 학교생활 잘하고 돌아오죠. 꼭 안고요. 돌아오면 기특하다고 대견하다 하고 오늘 별일 없었나 물어보고 빨리 손 씻고 숙제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아이 키우는 일이 너무 행복한 일이거든요.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지금 저 열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무슨 조카 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 중앙초등에서 자주 불러주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극적인 이야기도 하고 이랬어요. 상처받으신 분들은 죄송해요. 동네 언니들한테도 죄송하고 이 소중한 시기를 우리가 헛되이 영통한 데 막 의존해서 보내지 말고 잘 키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